총 33조 원에 달한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의 80%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됐죠. 기준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경안 편성을 총괄 지휘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슈퍼 추경의 의미 그리고 효과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추가 경정 예산안 33조 원, 지출 규모는 최다라고 해서 저희 SBS BJ에서도 계속 토론도 하고 발표했는데 우선 이제 총괄 지휘하신 분이니까 네. 전체적인 규모, 내용, 특징 이런 걸 좀 네, 설명 네. 부탁합니다. 예. 이번 추경이 이제 금년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아시는 것처럼 33조 원 규모인데 이 규모는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3차 추경을 할 때 35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한 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세출을 늘리는 부분도 있었고 세입을 고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출을 늘리는 거 기준으로 해서는 한 23조 7천억. 그러니까 이번에 세출 규모를 늘리는 거 기준으로 해서는 이번 추경이 최대입니다. 최대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소요를 보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고용이나 민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다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초과 세수가 좀 한 30조 원 이상 거치다 보니까 예전의 추경과는 달리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는 거. 빚을 내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한 2조 원 수준의 기존의 이제 국가 채무를 상환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GDP 대비로 48.2%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7.2%로 오히려 이제 1% 포인트 낮아지는 그런 수준으로 전망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추경과 달리 빚을 내지 않고 2조 원 정도는 갚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걷었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근데 워낙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필수 소요를 충당할 소요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희는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2조 원 수준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작년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좀 막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건전성 측면에서 좀 그래도 양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래서 그런 그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지출에 대한 절감 노력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내수나 민생을 회복을 빨리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 같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재정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그 세수가 늘어나고 그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어떤 재정 건전 선순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은 다각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이번에 이름 붙였더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소득의 80%라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어요. 자, 우선은 그 지원 전체 금액 대상이 소득의 80%로 딱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기준은 저희가 이제 어저께 관련된 범부처 TF를 구성을 했는데요. 복지부, 건보공단, 행안부, 저희 기재부 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거기서 좀 더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일단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 하위 80%라고 하는 수준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복지 프로그램들을 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중위소득이요? 기준 중위소득. 원래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쭉 순서를 했을 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중위소득인데 소득 하위 한 80% 정도 되는 분들은 이 중간의 중위소득에 한 1.8배 정도에 해당되는
중위소득의 180% 수준 정도 되는 그게 소득의 80% 최대 위포인트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좀 환산을 해보면은 연간 소득이 한 1억 원 조금 넘으시는 분들 1억 원이 조금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예. 중위소득 180%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예. 그분들이 가구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6월 3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보료를 쭉 납부를 하게 되는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예. 네. 그래서 7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보료가 쭉 납부가 되면 예. 건보공단에서 그런 건보료 통계와 그리고 이제 가구 원수별로 쭉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그런 가구 통계랑 같이 DB를 서로 통합 작업을 해서 구체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중위소득 180%가 될 건지 조금 변동이 될 건지 그러니까 소득 하위 80%가 정확히 중위소득의 180%일지 뭐 181%일지 그걸 딱 정한다 이거죠. 네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전망하기에는 한 180% 정도 수준을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TF를 통해서 보다 더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선정해서 추후에 확정 발표할. 그러면 그때쯤 돼봐야 저 같은 경우라면 들어갈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때쯤 돼야? 저희가 이제 추경안이 이제 그 국회에서 심의해서 7월 말경 정도에 확정 발표되면 그 직후에 정확한 최종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수준을 저희 TF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역 가입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이 뭐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내는 분들도 있고 작년 2020년을 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 비판이 있고 또 고액 자산가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불공평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건보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전 국민이 그 가입되어 있는 유일한 지표는 건보료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들의 어떤 소득과 재산을 포괄하는 가장 유일한 지표는 지금 건보료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 가입자가 있고 이제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은 20년 6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은 19년 소득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20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건 금년 11월 정도 돼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을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영업자분 같은 분들, 지역가입자 분들은 5월 달부터 종합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되면은 종합소득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19년에 비해서 이제 20년 소득이 전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보고 실제로 19년보다 20년 소득이 떨어진 부분이 확인이 되면 떨어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보료를 다시 이제 재산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그런 재산정 검증을 통해서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완 어떤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고액 자산가 부분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로소득 기준으로 이제 건보료를 이제 산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한 9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 과세라든지 분리소득 과세에 구분이 되는 금융소득이 한 연간 2천만 원 정도 되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과세와 분리소득과세의 구분선이 됩니다. 보통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금 기준으로는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예금을 현재 금리 수준에 봤을 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액 자산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 소득이 좀 낮아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고액 자산가로 해서 지원 대상에서 이제 그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 중에서 급여가 조금 낮아서 중위소득, 하위소득 80%에 들어감직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예금이 이렇게 많아서 금융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제외하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액 자산가 컷오프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쓰는 고액 것인데. 자산가 컷오프.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어떤 수준, 네. 그리고 고액 자산가의 대상이라든지 선정 기준, 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저희가 이제 본부처 TF가 발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TF를 꾸준히 이제 그 준비를 해서 네. 거기서 그러한 모든 구체적인 아. 것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서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거론됐던 그 부부 네, 네. 소득 예를 들어서 뭐 둘이 맞벌이. 이래서 맞벌이 뭐 5천만 1억 넘게 받는다. 네, 그런 네. 분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그러면 거기서 좀 협의가 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그 맞벌이 부부 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네. 그런 그 부분들이 좀 논의가 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저희 토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상생 소비 지원금이 이게 쓰는 곳이 좀 제한돼 있잖아요. 네, 네, 백화점, 뭐 대형마트는 안 되잖아요. 네, 네. 효과가 좀 낮지 않을까요?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예, 예. 그 좀 이따 이제 또 소상공인 부분도 네. 이제 나올 텐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예. 소위 말하는 그 화면이 조금 이렇게 네, 네. 당겨지면 좋겠는데. 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저희가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국민지원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상생 소비지원금, 소위 말하는 그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네, 신용카드 하는. 캐시백.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좀 전에 이제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네. 대형 마트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처에서 제외를 제외를 했고요. 했으니까. 네. 요번에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도 제외를 하는데 네. 요번에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소비를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음. 소득 하위 80%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위 2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제외되는 부분,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도 예.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백화점 등 사용을 좀 제한함으로써 네. 골목 상권이라든지 네. 전통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네. 좀 유도돼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어떤 소비 회복,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네.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담겨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청년들을 위한 희망 사다리 패키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일자리 문제 정말 청년들 고통스럽잖아요. 이번 추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좀 부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요번에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청년 대책으로 예. 희망 사다리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 청년들 분들이 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일자리, 예. 그리고 이제 창업, 그리고 이제 주거 문제, 예. 그리고 생활금융 이런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네 가지 분야에 한 1.8조 원 정도의 추경을 반영했는데 첫 번째 일자리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문화체육 분야 쪽에 이제 청년분들이 뭔가 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야. 예. 그리고 이제 고졸 청년분들이 특히 취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창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청년 전용 모태 펀드를 그 자금을 예. 좀 조성해서 창업을 이제 뒷받침한다든지, 주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대학가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들의 주택 거주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인근 지역에 LH 같은 데서 이제 전세를 빌려서 그것을 다시 재임대하는 그런 것을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생활금융 파트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군 급식 단가가 이슈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루 단가가 8,790원 정도였는데 요번에 이제 그거를 한 10,000원 정도
13.8%로 이제 대폭 인상하는 네. 그런 예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지원도 반영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